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뉴스인마켓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인 5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내는지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점진적이지만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경기 판단이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나 호주중앙은행 등도 6월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한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 전략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년 한국의 성장 전망치도 3.9%로 기존보다 0.2% 낮췄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도 7.6%로 기존보다 각각 0.6%포인트와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내 수요가 부진하고 시진핑 지도부가 성장보다 안정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과 자본 지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해에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에는 두 차례 인상에 3%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바꾼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아침 발표한 담화에서 남북당국 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회담에 미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담화 무산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북남 관계에 미칠 엄중한 영향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의 담화는 지난 11일 남북당국 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의 불통 상황도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우리 측 판문점 연락관은 오늘 오전 9시께 북측 연락관에게 시험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2일 수석대표 격 논란으로 무산된 남북당국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수정 제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채권에 이어 외환 파생 상품에 부과해온 토빈세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선진국의 출구 전략 논의가 커지면서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자 지난주 외국 자본의 브라질 채권 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2011년부터 브라질 해활화에 지나친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 선물 시장에서 해활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할 경우 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년간 자국의 상대적 고금리를 노린 국외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자 금융거래세를 부과해 해활화의 과도한 강세를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으로 국제 유동성이 감소하는 동시에 해활화 가치가 급락하고 수입 물가가 뛰면서 브라질 정부는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기아자동차가 수입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 세단 K5의 후속 모델인 더 뉴 K5를 공개했습니다. 더 뉴 K5는 기존 모델보다 날렵해진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기아차 측은 내외관에 큰 폭의 변화를 줬지만 오히려 일부 트림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이달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방은행과 증권계열 등 자회사 분리매각 쪽으로 가져가려 한다며 이달 26일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함께 진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결과는 이달 17일 발표합니다. 한화그룹이 초고속 성장 중인 일본 태양광 시장 공략을 가속화합니다. 한화그룹은 작년 상반기 일본 후쿠오카에 첫 영업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이달 중 오사카에 제2영업소를 설립하고 태양 전지판 핵심 부품인 셀 모듈 판매망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태양광 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의 시장 규모는 독일과 중국,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5위권이지만
2015년에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말 첫 선을 보인 착한 기변의 이용 고객이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기변은 단말기를 18개월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최대 27만 원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주는 장기 가입자 우대 프로그램입니다. SK텔레콤은 번호 이동 중심 시장이 서비스 경쟁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막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인 특기리 요금제와 지난 4월 출시한 막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전국민 무한요금제의 이용 고객도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일본 증시가 폭락하고 중국장이 급락하고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요. 보통 이럴 때 코스닥은 좀 괜찮은 편이죠. 오늘 코스닥 아우가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요. 중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발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외국인들이 짐을 싸서 나간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셀 코리아. 네, 결국 매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 이 같은 폭락은 예측하기 힘들었었는데요. 왜냐고요? 유로존 지표까지 괜찮았고 그저 다우가 일주일 전에 그랬듯이 15,000을 살짝 붕괴시켰을 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부터 보시죠.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일주일 전과 비슷하게 15,000을 깼고요. 나스닥이 1% 넘게 밀렸고 S&P 500도 0.8% 이상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산업 생산이 프랑스의 전폭적인 개선세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더 나은 그런 성적을 보였었는데요. 예상은 전월과 비슷하리라 생각했지만 산업 생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물론 독일이 예상 밖에 좀 산업 생산에 부진했지만 프랑스가 워낙 선전한 탓에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산업 생산이 호주세를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유럽도 같이 빠졌다는 것인데요. 유럽의 낙폭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다 지금 파란불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이 1% 가까이, 영국이 0.6, 프랑스가 0.4% 내림세를 띄었군요.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다음 주에 쓸 FOMC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미국이 출구 전략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시장이 그 어떤 호재도 호재성으로 읽지 못하는 이유, 큰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당장 연준이 유동성을 모두 다 흡수하진 않겠지만 슬슬 FOMC에서 축소 얘기가 본격화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출구 전략은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9월 정도에 미국의 출구 전략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될 것이고 사실상 논의가 9월 달에 돼서 올 연말까지는 유지되다가 적어도 내년 초 아무리 빨라야 올해 말 정도의 양적 완화 축소가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언제나 주식시장은 모든 뉴스와 재료를 미리미리 반영시켜버리죠. 때문인지 시장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벤트데이인데요. 금통이고 옵션 만기고 상관없이 시장은 이런 글로벌 자금의 동향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보찜을 싸고 있을까요? 코스피도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폭락 내지 급락하는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보고 우리 증시 순으로 이어서 확인합니다. 먼저 일본 증시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엔달러가 결국 발목을 좀 잡는 모습인데요. 일본 니케이가 지금 6% 가까이나 급락하고 있죠. 12,600선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장중 한때는 6% 이상 크게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13,000선은 붕괴가 됐고 지금 거의 연중 최저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엔달러가 지금 한 94엔대, 94.66엔 가리키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요. 100엔대를 얼마 전에 넘어선 다음에 103엔 이렇게까지 갔었지만 이게 뚝 떨어진 다음에도 다시 100엔대까지 갈 정도로 엔저가 다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저 그리고 일본 니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 일본 주식시장도 올라올 거고 엔저도 다시 시작이 될 거다. 라고 했지만 웬걸요. 오늘 얼마 전에 사실상 일본의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95엔대 장중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니케이가 막 크게 흔들렸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반등을 주면서 일본 주식시장도 약간 웃음기를 머금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금 확실히 BOJ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부양은 없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BOJ 총재 발언 이후에 미국의 FOMC 이벤트가 점점 다가오자 일본 증시는 확실하게 엔화 가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3%, 4%, 5%, 6% 계속 급락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어떤 폭락이 나올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대폭락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오늘 그 이상 빠질 수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낙폭으로 봤을 땐 5.3% 약간 낙폭이 줄어드는 건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일단 아베노믹스 자체에 대한 어떤 실패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이미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국제시장 변동성이 컸는데 이런 국제시장도 안정화시킬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다가 그러면 주식시장하고라도 잘 돌아가기 위해서 돈이라도 더 퍼부으면 좋으려만 이 돈도 추가적으로 부양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히자 일본은 정말 답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무 이상 뭔가를 자르기 위해서는 일본 BOJ의 어떤 양쪽 하나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곧바로 일본 증시 투자자들에게는 손절매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 주식 다시 한번 담기 시작했다는 세계적인 투자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엔 중국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요. 오늘 역시 많이 하락합니다. 오늘 1% 이상 개파락 출발했는데 이후에 낙폭이 커지면서 3% 넘게 하락합니다. 어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요. 사실상 지금 2100선인데 2300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요. 2300선에서 횡보하다가 약간 아래쪽으로 좀 모양을 잡았고요. 오늘 뭡니까? 그 전에 어제, 엊그제 그리고 그 전 3거래일 연속 단오절 관련해서 이번 주 내내 열리지 않았다고 오늘 오래간만에 개장한 건데 개장하자마자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죠. 중국도 계속해서 2분기도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리 양쪽 간의 축소 움직임 중국에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중국도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할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중국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일본은 워낙 빠르게 낙폭을 먼저 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이 약간은 그나마 주춤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우리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통의 금리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동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 낙폭은요. 1%가 넘어간 1888.62. 웬일입니까? 5월 말에 2천이었죠.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사서 2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7월 초가 되면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마무리되면서 외국인들이 곧 돌아올 거고 외국인들이 이미 선취매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나왔는데 웬걸 달력을 6월로 넘기자마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작됐고요. 지금 오늘 차트를 같이 공유할 수 없어서 참 아쉽긴 한데 코스피가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졌었던 데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잠깐 장만 보더라도 1900 정도에서 괜찮게 출발했었는데 장중에 1900을 한번 깨자마자 그 이후로 무시무시한 그런 급락이 나왔고요. 1900을 깨자마자 1890이 굉장히 쉽게 깨졌고요. 곧바로 1800 지금 90라인 여전히 깨져 있는 188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합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외국인들의 매도 역시 시장을 누르고 있죠. 2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아직까지 이런 날 방어가 안 되는 기관이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만 소폭이지만 현물 쪽에서 소폭은 아니군요.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흘러내립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도요. 제가 대신 좀 짚어드리면 2천억가량 지금 순매도하는 와중에 IT 역시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IT 쪽에 한 1,500억 가까이 1,4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움직임 역시도 지금 1% 넘는 그런 낙폭을 보일 정도로 IT가 별로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137만 원 정도니까요. 지난번 저점 136만 2천 원 정도 오늘 역시 위협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연중 최저치를 갈 뻔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가 하면 코스피도 아주 잠깐 오늘 상승 전환도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도 꺾이고 외국인들도 현물만 처음에 좀 팔고 선물은 샀었었는데요. 지금은요. 선물까지 동반해서 매도하면서 현선물 동반 매도이고요. 삼성전자도 낙폭을 1% 넘게 키우자 시장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와 관련된 변수는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물 상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000억 정도 매도인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다 매물을 비책 쪽에서 내놓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우리 코스피는 1900이 붕괴됐네, 1890도 붕괴됐네라고 신경을 무지막지하게 형님한테만 쓰는 사이에 누가 조용히 그러나 많이 빠졌냐? 바로 코스닥입니다. 오늘 아우인 코스닥은요, 낙폭이 1.36%인데 장중한테 1.8%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2% 가까이 빠질 뻔도 했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121선에서는 지지가 좀 나오는 모양인데요. 분봉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코스닥은 540한 538선 정도까지도 터치를 했었고 오늘 괜찮았었어요. 물론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중에 550 지키다가 막판 1시간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코스피도 역시 마지막 1시간 동안 낙폭을 키웠었는데 오늘도 역시 급하게 밀리는 구간 코스피 형님과 같이 우리가 코스피 신경 쓴 사이 코스닥이 빠지더라 이겁니다. 다행인 부분은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라인이 기술적으로 차트를 그려본다면 121선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요 코스닥에 일단 수급을 보고 코스닥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오늘 외국인들이 참 변수예요. 외국인들이 사실 장 초반에 샀거든요.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기관보다 2배는 더 팔죠. 110억 정도 파니까 한 220억 정도 순매도한다고 보면 2배 더 팔고 있고요. 쌍끌임에도 코스닥에 갈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을 제외하고 오늘도 외국인이 사실상 기관보다 많이 파는데 전일의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전일을 제외하고 2일 전, 3일 전에는 외국인들이 샀었어요. 근데 그 산 물량을 합해봤자 어제 매도보다 작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조금 코스닥을 살리는 듯 했지만 어제 400억 팔면서 코스닥을 사실상 한 6회사 10일 정도 파는 셈이 됐고요. 오늘까지 팔모를 해서 사실상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사랑은 거의 끝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향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요 며칠 샀다 그건 사실상 어제 매도로 봤을 때는 매도 강도로 봤을 때 산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벌써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좀 못 가고 코스닥은 그래도 잘 가는 그런 장세는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꺾이면서 그 어느 시장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FX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참 재밌습니다. 어제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막판에는 1130원을 지킬 정도로 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달러에 대한 매수 마인드가 좀 컸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도요. 장중에 거의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좀 낙폭이 있을 줄 알았는데 1135원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30원대에서 빠지지 않는 시장. 결국엔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려고 했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빠지고 채권금리가 오르고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한국 채권 다 판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또한 강세를 띈다는 것도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의 통화인 원화가 약세, 주식시장에 빠지면서 주식이 약세, 채권금리 올라가면서 채권을 다 파니까 채권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채권까지 약세, 주식 그리고 통화, 그리고 채권의 약세를 트리플 약세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다 돈이 나가면서 이 같은 트리플 약세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 팁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양적 완화 축소는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풀었던 일본의 스탠스가 변했죠. 4월에 공격적으로 이만큼 돈을 풀겠다고 향후에 계속 풀 것처럼 마치 분위기를 만들어놨던 일본이 일단 좀 조용하고 우리 좀 지켜볼래? 라고 팔짱을 끼기 시작했고요. 이미 유럽이 의외로 팔짱을 먼저 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거 한 거 좀 걷어들일래? 이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도 어땠습니까?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물론 2번 연속,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나쁘지도 않지만 이 전체적인 글로벌 공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경기 부양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부양이 아니라 조금 관망 내지는 축소할 양쪽 하나 축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눈치 없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원래 제로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은요. 지금 전문가들은요.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아마 기준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 인상 시기가 언제일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도 미국 스탠스와 맞춰서 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전부 다 이제는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는 진짜 없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히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경기가 갑자기 꺾이지 않는 한은 다들 돈을 걷어들일 타이밍을 이제 갑작스럽게 조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흐름 큰 그림에서 반드시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짐을 싸고 있는 것이죠. 신흥국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느 쪽에서 보여지고 있느냐 하면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신흥국, 그러니까 이머징 주식시장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10% 정도 6월달 들어 급락한 쪽이 많이 있고요. 우리 중국 다 예외가 아니고요. 돈을 많이 풀었던 일본장도 꺾이고 있고 미국도 약간 눌림목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의외로 버티고 있지만 미국도 글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동시만길입니다. 시장 관망을 하는 의견이 많은데 동시만기 관련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 우위가 점쳐지고 있고요. 현재도 매도 우위를 1,000억 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동시만기 변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시만기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선물 옵션의 만기가 겹친다라는 의미죠. 기본적으로 근데 베이시스라는 건 선현물 가격 차이고요. 스프레드라는 건 이번물하고 다음 차올물하고의 어떤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데 베이시스가 좋고 그다음에 스프레드가 좀 안정적이어야 이게 매물이 적게 나오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많이 나와봤자 한 2천억대라고 합니다. 근데 오전장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예상치 한 절반 정도 1,000억대 물량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비차익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많이 내놓는데요. 관건은 이 비차익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스켓으로 종목을 묶어서 던져버리면 물량은 이제 사실 차익이라고 하는 스프레드 베이시스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물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비차익인데 외국인들이 그 비차익을 통해서 지금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상은 한 2천억 정도 매물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미 1,000억 이상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많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팔면 외국인들이 선물은 많이 팔지 않을 것이고요. 대신 삼성전자가 많이 반등하면 베이시스가 안 좋아집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말한 첫 번째 경우가 되겠네요. 외국인들 선물은 많이 팔지 않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바스켓으로 현물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작년 8월에 대규모로 들어왔었던 한 3조 이상의 물량을 한꺼번에 다 청산하는 일이 될 텐데 그 정도 시나리오는 있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피 1,900포인트 붕괴된 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좀 여쭤봤었는데 코스피 1,900 밑으로 왜 빠졌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그렇죠? 삼성전자발 완전 망가지니까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 끝없이 빠졌잖아요. 어제 연중 최저치였으니까 심리가 일단 많이 안 좋아진 데다가 외국인들의 매도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다 삼성전자다 이겁니다. 얘기 다시 돌리면요. 이머징 시장 외국인들 자금이 다 나가는데 한국에서도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짐을 싸서 나갑니다. 근데 뭘 제일 팔면 가장 많이 자, 집이 있는데요. 제일 비싼 것부터 팔면은 돈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제일 비싼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팔면은 곧바로 돈을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달러로.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부터 줄인다는 얘기도 일맥상통하겠고요. 사실상 가장 지금 믿을 만한 근거는 우리가 1,900을 한번 믿어볼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언제나 1,900에서는 지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언제나 예외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경험치를 믿느냐, 이번에 예외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1,900에 대한 지지,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아무리 그런 좋은 경험을, 안전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팔아서도 짐 싸고 모비스 팔아서 짐 싸고 계속 짐을 싸면 1,900은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전문가들한테서 조금 계속 들어왔던 얘기는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일제에 가는 주도주란 정말 찾기 어려울 것이고 종목별로 가는 종목만 가는 소위 종목별 장세 정도는 유효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가는 종목을 이 많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데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결국 계속해서 1,900 언저리 1920선, 30선에서 분할 매수라도 하셨던 분들 어떤 종목을 샀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아마 수익은 안 나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죠. 언제나 밥상을 먼저 여러분들 밥상다리를 피지 마시고요. 밥상이 차려졌을 때 숟가락을 올리자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적어도 사는 포인트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1,880일지 정말 언제나 그랬대 1,900일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됐다는 것이고요. 연기금이 방하지 않는 것이 찜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팝니다. 1,900선이 깨졌는데요. 가장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연기금에 살 때 사자고요. 대형주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연기금이 살 때 사든 외국인들이 살 때 사든 수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전통적인 구원투수가 안 사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